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추워서 몸이 꽁꽁 얼어버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어제 눈이 갑자기 저녁에 내리더라고요? 네, 어제 완전히 그냥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오늘 지금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옷 좀 두텁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눈 내린 다음에 그 기온이 영하 한 14도 정도는 예상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하 16도, 영하 17도 그러니까요. 내려가고요. 이쪽 보니까. 네. 내일 원래 영하 17도 예상됐었는데 더 내려가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배추가 완전 얼어버렸습니다. 얼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랑 말씀을 좀 하셔야 되니까. 자, 소장님. 일단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 이게 회복되지 않는 부분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갔습니다. 어제까지 실시됐던 조사 결과인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505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5.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1.2%로 내려왔습니다. 35%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더불어 떨어지는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32.5%, 더불어민주당 28.6%. 이 연초에 추위만큼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표, 정당 지지율 여당으로서는 비상입니다. 여당 쪽 그러면 이게 오차범위 좀 벗어나는 정도로 지금 벌어진 거죠? 네, 거의 오차범위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표는 이 부정평가가 거의 긍정의 2배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특단의 대책이 국정수행으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연말까지는 검찰 갈등, 개혁 관련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도 출범이 임박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명이 됐는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또 3차 유행이 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은 더 희소식이긴 한데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우리 출발새 아침에서도 배추도사가 대통령 국정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고 또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을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임기 막바지에 경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았던 만큼 지금은 경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또 그만큼 견고합니다. 중도층이 많이 이탈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는데, 물론 지지층들도 느슨한 지지층들은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 또 산업 분야를 어떻게 좀 회복시켜줄까. 이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너무 좋거든요. 좋아도 너무 좋아서 이게 현실이냐? 이런 실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3천까지 어제는 코스피 지수 돌파를 했는데 빨리 우리 골목 상권, 이 서민 경제를 좀 빨리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고요. 지지율을 올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흔히들 한 1월 10일에서 14일경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근데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대화도 중요한데 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소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이 전략이 조금은 더 효율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과의 대화도 있고 또
그 1월 14일로 예상되는 14일로 지금 예정돼 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네, 판결. 사면 얘기도 뭐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전에 보면은 그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역대 대통령과도 이렇게 그 이를테면 기자회견 적회한 경우 많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군요. 지금 황보선 진행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을 주셨는데 예. 개요를 다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대략적인 여론 동향만 보면 예. 이 사면과 관련된 부분도 정당 지지율도 그렇겠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카드를 빼들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지율에도 지지층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 이 사면 카드가 나온 이 언급되고 난 이후에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예.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내려갔거든요. 예. 그만큼 예. 지지층에서는 왜 뜬금없이 이렇게 시기상조 이 사면 이야기를 꺼내드느냐. 좀 더 대선 국면으로 가서 하반기 가서 자기 대권 구도에서 사면 이야기를 했어도 될 법하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사면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국민 여론을 보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 동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낙연 그 민주당 대표가 이게 뭐 직발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그동안 뭐 신념처럼 생각해왔던 것들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이 발언을 분석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이다. 뭐 이런 식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결국 대통령의 뜻을 이낙연 대표가 나눠서 아닌가. 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대권 구도에 대해서도 신년 여론조사에 나온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른바 또 다른 별칭은 신중낙연이거든요. 예. 그만큼 신중하고 또 매사에 꼼꼼하고 또 정리되지 않으면 발표되지 않는 스타일이 바로 이낙연 대표라고 국민들은 또 지지층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이 부분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꺼내던 것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거든요. 또 그만큼 또 당 대표의 이 구상에 대해서 대통령 또 청와대의 배려가 있었을 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또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과 교감은 없었다.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내는 선긋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정작 대통령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가고 또 이낙연 대표도 자기 대선 여론조사 여러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또 두드러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 존재감을 좀 더 이 강고하게 하는데 좀 더 강하게 하는데 부각되게 하는 데는 오히려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물론 나중에는 자기 대선 국면에서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도 전두환 노태우 이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권 구도에서 여당 쪽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여권의 이해창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들었고 나중에 김대중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이 현직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건의하면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지금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는 그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각인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잠깐 저희 교통 상황 관련해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안내 좀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취자분 1311님께서 교통대란 원인은 구도로, 오랜 도로, 수평 조정이 안 된 겁니다. 도로 높낮이 조정하고 우회도로 등 장기적 도로 정책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877님께서는요. 저 방금 배 소장님 얘기 들으시고 의견 주신 것 같은데 9877님께서는 경제 코로나 이런 것은 핑계일 뿐이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분 의견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른데 이 경제나 또는 코로나 외에 또 이제 지적하는 분들은 대통령의 소통을 지적하죠. 왜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검찰 갈등을 하는
와중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검찰 개혁이 잘 될 수 있도록 왜 중재자 역할을 못했을까라고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네네. 그 부분이 중도층 입찰에도 영향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명확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죠? 네네. 네. 근데 뭐 앞으로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복이 될 것이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네. 것이거든요. 예, 많이 예. 지금 이제 이 공세를 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고 예. 그리고 대통령도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 함께 할 수 있는 부처 장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이 정책 소통도 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하면 또 보궐선거 지나고 예. 임기 하반기로 가면서 이 핵심 지지층들이 다시 네. 또 뭉치고 결집되고 중도층들이 유입되면서 회복될 가능성도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대통령 지지율 알아봤으니까 대선 지지도, 차기 대선 지지도 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이 견고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고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를 놓고 예. 굉장히 뭐 누군가가 앞서고 있는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앞선다기보다 이게 견고하다. 예. 지난 1년간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거의 원톱으로 있었던 이 총선 전후에는 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40%대 추세로만 말씀드립니다. 나올 정도의 그런 예. 경향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서 투톱 체제로 변했고요. 또 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부각되는 현상이었는데 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 견고하게 자신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기 지지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네. 또 이 대선 후보로서는 중요합니다. 많든 적든 간에. 네. 그동안 황 진행자께서도 보시면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은데 정작 경기도민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거론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 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기도를 이 결집하는 자기 지지층이 있다는 것도 뭐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등등의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좀 더 이 외연이 좀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나 또는 영남 지역까지도 일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 예. 중요한 게 이른바 이 거리두기입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거리두기가 예. 민감한 사안들, 특히 이제 사면 카드 특히 최근에 사면. 이제 나왔을 네. 때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윤 갈등 때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많이 없었던 예. 이재명 지사의 이 거리두기 전략으로 효과했고 거리두기 이 전략의 예. 또 결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명확하게 할 건 파이팅을 할 건 하고 네. 사실 뭐 괜한 소리 했다가 뭐 불리한 논란에 휩싸일 것들은 그냥 아예 멀리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만큼 뭐 대선 네.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음. 봐도 뭐 과언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철저하게 대통령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당 대표로서는 참 다른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 메시지를 네. 전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만큼 이 대통령과 연동되어 있는 지지율의 상황, 환경, 처해 있는 입장 이런 현상도 이낙연 대표에게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거나 지지층들이 결집될 때는 이낙연 대표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또 힘든 이 지지율 상황도 있지만 다시 또 더 좋은 그런 지지율 상황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윤석열 검찰총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속된 말로 때릴수록 더 커지는 그런 네. 상황. 높게 나오는 이유도 간단히 좀 짚어주셔야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 예. 정치에 나갈지 여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예. 그만큼 윤 총장은 뭐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동안 검찰 관련된 갈등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졌고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예.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정작 대선 후보가 거론되지 않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또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ARS 조사에서는 예. 이 윤석열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이 부각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전화 면접원이 직접 이 조사를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도층들이 이 대통령 지지로부터 이탈된 중도층들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옮겨간 것도 최근에 자동응답 조사를 위주로 해서 지지율이 부각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저쪽으로 바꿔보죠. 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선거 네. 여야 구도 이거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당 쪽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각된 모습이고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게 지지를 받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연 출마할까? 최근에 관련 여론은 어떨까? 특히 이제 지지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선거에 나갔을 때는 중도층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박영선 장관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필승 카드를 위해서는 제3의 인물이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론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출마 선언이나 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여권 내의 분위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권은 좀 빠른 상황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두드러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뭐 조은희 서초구 청장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인지도도 그렇고 중도까지 견인한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단일화가 선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야권이 단일화만 놓고 있다가는 큰코 상황이 여러 가지 난처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또 코로나 국면 이런 부분도 과연 단일화를 떠나서 야권, 보수 야권 후보들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으로 가보시죠. 뭐 신년 여론조사들 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 부산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부산시장 여야 모든 후보들이 다 가덕도 신공항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차별화가 안 되는구나. 이슈는요. 부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또 거제도가 고향이지만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 거의 이제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보궐선거에 임박해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느냐. 또 부산에서는 정치 현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의 보수적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겠느냐. 이 여권에서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또 야권에서는 박형준 전 국회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연구선의 출발사 지금 경제 이야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부동산이죠.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전세비 이거 폭등세 당분간 계속 잠재워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에 또 올해 뭐 제도들도 바뀌고요. 세제도 바뀌죠. 이 관련해서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죠, 우리. 네.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좀 쏟아진 것만 보더라도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열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대출한다. 영끌 대출. 그리고 뭐 청약만 되면 로또 맞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의 로또 청약. 그런 신조어들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굉장히 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난해에는 매만 아니라 이런 청약과 전세 같은 그런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이 좀 과열이 되고 또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불안 심리도 좀 증폭이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전국 주택시장은 9년 내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가 많아서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었고요. 예. 특히 규제에 따른 그런 풍선 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었습니다. 예. 정부가 수도권의 그런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하면 할수록 인근 그 비조정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빈번히 나타났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초반에는 이런 좀 유머스러웠던 신조어들이 갈수록 현실의 그 불안함 그리고 박탈감 이런 것들을 좀 투영하는 씁쓸한 한탄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부동산 시장 바뀌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앉았습니다. 예.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했는데요. 변 장관은 곧바로 서울에서 좀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 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도 설 명절 전에 내놓겠다 하고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예. 변 장관은 도심 내 부담 가능하고 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핵심은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피력했던 그 역세권과 또 준공업 지역의 고밀 개발 그리고 빌라 같은 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미니 재개발 등을 위한 그런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좀 넓히고 또 현재 평균 160% 수준인 그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자고 제시했습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면적을 이처럼 늘리면 서울 총 면적의 절반 정도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요. 수요가 많은 그 서울 내 주택을 좀 공급하기 충분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장관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러면 공급 확대로 좀 선회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규제 완화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히 야당 쪽에서는 모든 걸 다 틀어막았다. 예, 세금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좀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이와 함께 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전체적인 물량도 좀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정부 정책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그리고 임대차법 보완 그리고 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대책으로 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 변 장관은 도심 고밀 개발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공공참여 그리고 이제 이익 환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시그널은 주되 또 수요 억제를 위한 그런 규제 기조는 그 이전에 그 김현미 전 장관과 좀 결을 같이 할 것이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 규제 지역 지정이나 또는 임대차 규제 강화를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또 높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돼야 투기 요인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어서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그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변 장관의 그 임기와 현 정권의 그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좀 물리적으로도 큰 방향 전환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인식들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18개월 남은 건데. 자. 이제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좀 이를테면 후보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공약들을 내세울 것이고요. 이런 걸로 또 민심을 표밭을 그러니까 더 가져오려는 그런 노력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선거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변 장관뿐만 아니라 이런 좀 서울시장도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한 1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는 그 차후나 또는 차차후까지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든 간에 1년여간의 그 임기 기간 동안 바로 그 차후 선거를 위한 어떤 좀 적극적인 시정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의 후보들은 재개발과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벌써부터 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나온다면
전 장관과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 장관도 이제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그 용적률도 더 이제 300%로 높여서 주택 공급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네. 그렇죠. 네, 전반적인 이제 기조가 이제 이전 김현미 전 장관과 좀 결을 같이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 그 주택 공급 면에서는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그 재건축, 재개발에는 좀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좀 규제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 전 시장 역시 주요 그 지역의 그 지구 단위 계획, 이른바 이 마스터 플랜을 오랜 기간 동안 마련했지만 번번이 국토부에 막혀서 좀 추진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이 용산과 여의도를 묶어서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키는 그림이나 또 뭐 압구정이나 잠실 같은 그런 재건축 이슈가 큰 곳들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관건이 되겠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급 계획에는 현실성 측면에서는 좀 매번 좀 의문이 좀 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좀 발표한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공급은 시장에서 이 호응도 얻지 못하고 오는 6월로 발표 시기도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그만큼 이제 공공성을 좀 강화하자고 좀 맞섰는데 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이 서울시의 그 스탠스가 이번 그 선거를 좀 치르고 나면 더욱더 좀 확실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심 개발 관련해서 그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주목해야 될 어떤 제도 변화 어떤 걸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뭐 단연 세금입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이 현행 그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 올해는 시세의 70%를 넘기게 되고요. 또 가계소득보다 이 세금이 더 빨리 올라서 이 다주택자나 1주택자 할 것 없이 그 세금의 어떤 부담을 좀 키우는 모습인데 이 보유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그 매물 철회를 정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오더라도 이게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좀 예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급 얘기하니까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서울시장 그 후보들도 그렇고요. 또 변창흠 새 교통장관도 그렇고, 건설교통장관도 그렇고, 국토교통장관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좀 뭐 집값 불안 이런 것들이 수급 불균형에서 좀 촉발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만큼 공급 확대 정책에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기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급적인 측면, 공급자적인 측면이 아니고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주거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요 한 2년에서 3년 단위 어떤 중기적인 계획으로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본격화해야 한다. 뭐 그런 인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주거 밀도를 좀 높여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부동산 시장의 또 의견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이제 넘었지만 실소유자가 살고 싶은 그런 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확대가 어떤 시장 안정화에 가장 좀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당국도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유동성 부분. 그리고 또 주택 수요 이걸 또 억누르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공급 정책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큰 그림 봤을 때는 그 그림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 올해 그 분양시장 청약제도 뭐 바뀌는 게 있는지 또 전망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신혼부부와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요건이 좀 올해부터 좀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의 140%,
또 맞벌이는 160%까지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710만 원을 넘지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서 특별 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로또에 가까운 거의 청약 열풍은 올해에도 역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공공택지 사전 청약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예. 이 특별 공급 비율도 민간 택지보다 좀 높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노량진이나 뭐 남태령, 군부지 2곳을 이렇게 활용하는 특별 공급이 나오고요. 또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죠. 예.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 또 부천 대장, 과천 지구에서 이런 사전 청약을 받는데 모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높은 경쟁률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자, 청취자분들 가운데 5493님께서 힘이 되는 그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황영건님, 좋은 방송 경청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양하고 초대 손님들도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사유자도 진중하고 온화합니다. 좋은 말씀 다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하실 때 그 주파수 잘 맞추기 힘드시고 혹시 뭐 잘 안 잡히면요. 저희 앱이라든지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방송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시 접속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YTN 라디오 검색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주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시대착오적인 임신 정보 안내 제공에서 여론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서 일고 나니까 서울시가 그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 처음 직접 보지 못하고 전화로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새해 복 어쨌든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져온 소식 뭡니까? 네, 서울시가 시대착오적인 임신 정보를 안내해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임신 정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라는 사이트예요. 예. 이게 어떤 곳이냐면 서울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또 민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좋은 취지로 2019년 6월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 사이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까? 이 문제가 된 부분은 임신 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 부분인데요. 예. 임신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수별로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놓은 곳입니다. 네. 네, 좀 자세히 보면 임신 35주차 거의 만삭이죠. 근데 이 만삭 임신부에게 꼭 알아두세요라고 꿀팁이라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보면은 태아의 건강이나 뭐 출산을 위한 행동 요령이 아니고 출산 과정에서 집을 비우니까 가족들을 위해 밑반찬과 옷을 잘 챙기라 이런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밑반찬 챙기기, 옷 챙기기. 예.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음식을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를 준비해라. 요리에 서툰 남편을 위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사두어라. 또 뭐 이번 날짜에 맞춰서 남편과 아이들 갈아입을 속옷, 양말을 잘 준비해서 정리해 두어라. 이렇게 가사 일을 꼼꼼하게 다 해놓고 병원 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 건데요. 보면 그 요리에 서툰 남편의 인스턴트 음식 준비를 이거는 남편이 스스로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내용뿐 아니라 이 여성에게 몸매를 관리하라고 조언하는 내용도 심지어 있습니다. 몸매 관리요? 네, 19주차 안내를 보면 이게 임신 중기라서 이제 몸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라.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고 싶거나 체조를 거르고 싶을 때는 결혼 전 입던 옷이나 출산 후에 본인이 입고 싶은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자극을 좀 받아라. 이런 조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 같아요. 네, 이거
전문 기관의 뭐 검수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예. 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하지만 쏟아졌죠.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이 내용들을 삭제해서 홈페이지에는 예.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이 공유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뭐 엄청나게 기사도 많이 나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요. 댓글들 굉장히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런 편견 이런 거 실린 이런 내용을 실어왔느냐 이런 비판들 많이 이어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다양한 비판이 담긴 신랄한 예.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도 결혼한 여성을 남편의 가사 도우미쯤으로만 여기는 거냐. 뭐 사실 만삭이면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데 남편 속옷과 음식 챙기는 게 우선이냐. 예. 국가가 오히려 앞장서서 비혼과 저출생을 장려한다. 오히려. 네네. 특히 이런 성차별적인 인식을 많이 담긴 내용을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라고 올려놓은 서울시의 인식 수준이 아주 놀랍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띄고요. 예. 뭐 반대로 남편이 올해 출장 가면 아내 속옷을 챙기고 가냐 이렇게 꼬집은 뒤에 국가가 하는 일은 단어 하나라도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족들이 걱정돼서 저렇게 챙기는 임신부들도 많다. 뭐 경험에서 조언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저게 마치 모든 임신부 여성이 해야 하는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공적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마인드가 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은 공감을 얻어서 기사 댓글 상단에 올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려놓은 거가 서울시가 스스로 창작해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기관 걸 가져왔다가 또 이렇게 해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서울시는 이 보건복지부 임신 육아 종합 포털인 아이사랑의 가이드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사실 아이사랑 들어가 보면 임신 정보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뭐 이후에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제 들어오니까 검수를 받아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빗발치는 비난에 하루 만에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한 거죠. 뭐 실제로 이 사이트는 이 주수별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 외에 보면은 뭐 임신한 여성과 가족들에게 예. 도움이 되는 내용도 정보도 많이 포함하고 있긴 한데 네.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으로 인해서 의미가 상당 부분 많이 퇴색이 되고 서울시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서울시가 이런 집중 타격을 받는 이유는 또 그 전에 또 이제 뭐 4월 내 보궐선거 있지만 그 박원순 시장 그 사건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따갑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눈길을 받는 그런 서울시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요. 네,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올라왔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자체나 뭐 여러 정부 부처의 변화가 여전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이번에 또 한 번 확인이 된 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행자 2016년인가에 한 4년 전이죠?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그 가임기 지도 만들어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 네네네, 비슷합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출산 지도였는데 가임기 지도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가임기 지도. 이때도 네네, 이때도 지자체 출산 통계와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뭐 국민들이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의도와 달리 각 시도별로 또 구별로 만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수를 한 자리 단위까지 자세히 표기해서 여성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 취급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심지어 지역별로 순위까지 매겨져 있었거든요. 순위까지? 어떤 시가 1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성을 출산 도구 애를 낳는 개체로만 취급했다. 여성 인권을 외면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을 했었죠. 또 해당 사이트 그 당시에 그 가임기 지도 사이트 어디에도 여성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할 남성과 관련된 통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산 지도의 순위 매기기가 뭐 이 정도의 가임기 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여성들 때문에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다 이런 내용을 돌려 말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매섭게 쏟아져서 공개 하루 만에 사이트가 폐쇄되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뭐 4년, 5년 지나도 아무런 발전과 변화가 없다라는 비판이 이번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논란으로 다시 불거지게 된 겁니다. 예, 특히 여성 관련해서 외모 관련해서 뭐 이걸 뭐 성 역할이다 이런 관점에서 강조하는 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안 고쳐지고 있네요. 네. 뭐 임신한 여성에게 몸매 관리라는 그런 예, 부분이 네, 참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참 놀라운데요. 근데 여전히 여러 곳에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마스크 때문에 뒤집어진 피부 이렇게 표현한 만화를 올려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예. 뾰루지 걱정에 짜증내는 여성을 등장시킨 거죠. 이게 사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또 생계를 걱정하고 때로는 생사를 오가는 여성들도 많은데 예. 여성들이 처한 이런 심각한 위기를 외면하고 외모에 집착하는 여성이라는 성고정관념을 다시 재생산하는 내용만 강조해서 예.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쇄도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이 슬그머니 만화를 삭제해서 또 비판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 집콕 댄스라는 영상 이거 비판 많이 받았는데 혹시 보신 분들 집콕이라는 뭐 요즘 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밑에 집에서는 층간 그 소음이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봤습니다. 네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 뭐 코로나19가 장기간 되면서도 지친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만든 영상인데 예. 뭐 6인 가족이 나와서 실내에서 음악에 맞춰서 발구르고 춤추며 방역수칙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예. 뭐 이게 5인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현재 방역수칙에도 뭐 맞지 않고 또 무엇보다 6명이 쿵쿵대는 모습이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비판을 받았죠. 근데 그 영상에서 문제된 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 거기 나온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 여성은 짧은 교복 치마 입은 학생 또 앞치마를 입은 주부로만 등장을 하거든요. 예. 뭐 남성들은 정장 입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하는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이런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예방 지침이 이미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안 지켜진다는 게 예방 문제죠. 지침이 있는데 안 지켜진다.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낸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여성가족부가 펴내는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보면은 정부의 홍보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홍보물을 만들 때 그 이미지와 문구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예.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 관련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등장인물 구성에 남녀 비율이 적절한지 또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 성 역할이나 고정관념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뭐 배제되어 있는지 이렇게 꼼꼼히 살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근데 그럼 지침일 뿐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예. 뭐 이런 뾰루지를 걱정하는 여성을 등장시키는 만화를 만든 총리실이나 집콕 영상, 댄스 영상을 만든 복지부 모두 예. 이 성별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사실 정부 홍보물이라는 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작돼서 배포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가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가부의 경우에는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이런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연예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문제라든가 낙태죄 폐지 이런 문제들로 촉발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데요. 뭐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성차별적이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논란이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홍보물이나 홍보 사이트에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2021년에는 좀 새해 소망으로 빌어보게 되네요. 네, 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스 코너 YTN 윤현석 기자였습니다. 자, 방금 전에 2858님 청취자께서 소식 하나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의 대부분 큰 도로가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낮에 날씨 추워지면 더 얼 것 같아요. 강남구청에서 제설 작업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강남구청장님 그리고 강남구청 직원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빨리 확인해서
제설 작업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하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은지 기자 계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죠. 국가대표 유격수 김하성 선수가 네. 플러스 1년에 최대 3,900만 달러, 네. 약 425억 원 특급 대접 받으면서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 입단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 지금 김하성 선수 계약하고 국내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구단이 마련한 비대면 화상 인터뷰로 처음 소감이고 각오고 네. 이런 걸 밝혔습니다. 미국이랑 우리 취재진 약 50여 명이 온라인 인터뷰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예. 당당하고 좀 보기 좋았습니다. 어허, 그래요.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도 그 첫인상 잘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살짝 긴장한 표정이긴 했는데 일단 예. 인사말이 Hi everyone, I'm 하성킴 이라고 영어로 정말 귀엽게 인사를 했고요. 예. 이후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샌디에이고는 2021년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팬도 참 많다고 들었다. 뛰어난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광이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공손하기만 한 건 아니고 당찼습니다. 우승하는데 공헌하고 싶고 좋은 경기력으로 개인적으로는 신인상도 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KBO 리그에서는 사실 유격수랑 3루수를 오갔던 김하성 선수인데 본인은 어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어요. 내야로 예. 뛰고 싶다. 외야수로는 한 번도 뛴 적이 없고 내가 내야에서 뛰는 게 팀에도 시너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루수가 내 베스트 포지션이 될 것 같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단 2루수로 시작하고 점차 3루 유격수로 옮겨가는 것도 원래 자리로 가는 것도 괜찮은 네. 방법일 텐데요.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팀과 교감도 좀 있었나 봐요? 네, 어제 샌디에이고 단장도 함께 화상 인터뷰에 참여를 했거든요. 프렐레 단장이라는 분인데 올해 이름을 좀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예. 김하성은 일단 내야수로 뛰게 될 거다 이렇게 단장도 강조를 했는데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내야수가 이제 굉장히 쟁쟁한 라인업입니다. 유격수나 3루수 자리로 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워낙에 쟁쟁해요. 유격수는 타티스 주니어, 3루수는 매니 마차도라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요. 예. 2루수도 사실 녹록지는 않은데 지난해 신인왕 후보로 각축을 벌였던 크로네너스라는 선수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마 김하성 선수랑 경쟁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고무적인 거는 단장은 김하성이 내야 수비를 보길 원하고 예. 마이너리그 선수가 아니고 메이저리그 선수로 본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네. 이 자신감의 근원 사실 뭘까요? 뭐죠? 뭐라고 했냐면 좀 네. 놀랐던 게 우리는 김하성의 고교 시절 데이터까지 분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정말 이 선수가 잘했고 KBO 데뷔 첫 해에도 적응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와서도 빠른 네. 공, 힘든 빡빡한 이런 경쟁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고 예. 적응되면 될수록 잘할 거다. 이렇게 좀 굳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비대면 화상 인터뷰라 말씀하셨는데 깜짝 손님도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코리안 특급 박찬호 전 선수 예. 등장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뛰었고요. 지금은 여기 특별 고문이라고 해요. 어제 회견에 접속해 있었는데 따로 질문을 받거나 발언은 못했습니다. 사실 투머치 토크로 좀 유명한데 한번 이제 입이 열렸으면 큰 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말없이 엄지척하면서 아빠 미소로 기자회견 지켜봤는데 예. 계약 때도 사실은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예. 단장도 김하성 선수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둥글둥글한 공 얘기들 했으니까 이제 네. 다른 쪽 좀 보죠. 출국 앞두고 있는 다른 종목이 있다고요? 출국. 네, 우리나라 유도 국가대표팀인데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예. 사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빅리그 진출 앞두고 참 설레는데 여기는 출국 앞두고 좀 떨고 있다고 할까요? 왜요? 사실 유도 종목이 1년 내내 쉼없이 대회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랑프리다, 그랜드슬램이다, 세계선수권이다 해서 1년 내내 스케줄이 빡빡한데 예. 코로나로 이제 올스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하 대회가 11개월 만에 나가는 국제대회예요. 예. 근데 왜 지금 뒤숭숭하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 너무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이게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단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닌 게 예. 경기 때까지 무려 5번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5번이요. 그래서 카타르 입국 5일 전부터
48시간 간격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고 현지 도착해서도 추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되고요. 예. 대회 기간에도 호텔하고 경기장 외에는 그 어디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수술 받을 때 우리 왜 서약서 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방지에 뭐 최선을 다하고 뭐 만약에 걸려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서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근데 그냥 또 보이콧 할 수가 없는 게 도쿄올림픽 랭킹 포인트 주는 대회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로 세계 랭킹을 쌓아야 되고 그 랭킹이 안 되면 올림픽에 못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올림픽이 열리는 거야 뭐 많은 거야 하겠지만 안개 속이라도 선수들은 열린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 10명, 여자 12명 선수가 카타르 도하로 갑니다. 예. 이미 도쿄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뭐 안창림, 곽동환, 조고함 선수 필두로 리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자 정보경 선수도 갑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는 만큼 이왕이면 신나게 쭉쭉 한 판승 거뒀으면 좋겠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건강하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오늘 소에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